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저는 이 월스파 찍을 때가 되면 또 한 주가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빨리빨리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벌써 11월도 이거 찍고 나면 또 중순으로 막 치닫는 시기가 되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또 나름대로 잘 정리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저랑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이제 실적 시즌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7분 능선을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좀 약간 쉬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었다 보니까 다음 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소화해 갈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긴 하는데, 근데 주요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부분들은 없는데, 일정들 중에서는 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좀 중요한 현재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또는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월요일에 연준에서 은행별로 각 그 대출을 담당하는 고위 임원들이 있거든요. 이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이제 솔루스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 역시도 이거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낸 적이 있는데, 아마 이번에도 나오게 되면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대출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최근에 반도체와 관련해서 특히 차량용 반도체 쪽과 관련해서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미 10월 중순경에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GM이나 포드, 그리고 그 이후에 차량용 칩을 만들고 있는 뭐 온세미컨덕터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량용 칩 메이커 쪽에서는 온세미컨덕터가 월요일날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건 뭐 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미국의 서머타임이 종료가 됩니다. 5일로. 그러면 정규장 거래 시간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그것까지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요일에는 뉴욕연은에서 현재 미국 가계의 부채와 신용과 관련한 서베이 결과를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도 역시 보면 지금 특히나 이 가계 부채와 관련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금리 상황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서 연준도 이번에 FOMC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제한적인 긴축 신용 여건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뭐 노동시장이든 경제든 금융시장이든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왜요? 소비 때문에 그래요. 소비가 미국 전체 GDP 70%를 차지하니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기업들 실적도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뭐 수요일 날 디즈니라든지, 그리고 목요일 날 아스트라제네카나 리오토, 니오 같은 또 전기차 업체들의 실적도 나올 예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롬 파월 의장이 IMF 컨퍼런스에서 한 번 더 등판을 합니다. 근데 뭐 거기에서 이미 FOMC가 끝난 일주 후의 내용이기 때문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떤 부분들 좀 더 디테일하게 언급하는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광군절 11월 11일이면 우리나라는 또 뭐 가래떡 데이니 빼빼로 데이니 뭐 여러 가지 데이데이 행사가 있는데, 중국은 최대 쇼핑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소비와 관련한 부분들이 약간 둔화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올해 과연 또 신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 지표는 여기 나온 내용을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내용을 좀 가보도록 할게요. 10월까지는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10월 마지막 주간 그리고 현재 시점까지 보면 어느 정도 증시에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꽤 유입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은 미국 증시는 역사적으로 4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말 랠리 또는 산타 랠리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밑에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1928년부터 현재까지 각 S&P 500 지수의 각 월별 수익률을 평균화한 거예요. 자, 보시면 원래 이제 4분기니까 10월, 11월, 12월인데 이번 4월 달은 좋지 않았죠? 이번 10월 달은 좋지 않았죠? 그럼 일단 이건 제외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갖고 있는 기대감은 연말로 갈수록 더 퍼포먼스가 좋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왜 그러죠? 소비와 관련한 최대 시즌이 바로 연말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연말 소비가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최근 조정에 따른 밸류 매력이 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과거 평균 대비 밸류 매력이 뚝 떨어졌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고점이 대략 21.3배였거든요.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보면. 근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느냐 하면 19.0배까지 와 있다. 19배 정도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이제 평균 수준에 거의 수렴했다가 다시금 이렇게 리바운드가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올해 연중 고점 대비해서는 밸류 매력이 어느 정도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연말 소비와 같이 맞물려서 멀티플 확장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수급이 좀 유입이 되면서 리스크 온 모드가 생겼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주간 기준으로 보면 즉시 퍼포먼스는 나쁘지 않다라는 정도로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실적 시즌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현재 S&P 500 기준으로 약 70%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완료했습니다. 요거는 11월 1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익은 맑아요. 근데 세일즈는 나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어닝 서프라이즈 관련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추이가 전년 대비로 얼마만큼 늘어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번 3분기가 1년 만에 이렇게 플러스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보니 이익이 전년 대비 2.8%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런데 지금 이 분기가 9월 말에 끝났잖아요. 9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어땠어요? 원래는 전년 대비 1% 정도 감소할 걸로 봤는데 이익이 대략 한 3%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앞으로 올 4분기와 내년 2분기까지 전망치가 상당히 좋다. 전년 대비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릴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증시를 좀 불리시하게 보는 사람들은 기업들의 이익 개선 모멘텀이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소비재 관련한 기업들의 가이던스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썩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지난달 10월 중순경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을 때도 보면 어떤 부분을 가장 우려했냐면 소비 둔화에 대한 부분을 우려했거든요. 결국 이제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여러분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서 다 비용을 빼요. 비용을 빼고 그럼 이제 이게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에 이 비용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비용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관리가 가능한 영역이에요. 이해되시죠? 관리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게 회계적으로든 뭐 다른 요인에 의해서든 어찌됐건 관리가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어닝 숫자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이 매출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매출과 관련한 부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보면 쏙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면 어제 저녁 기준으로, 그러니까 11월 1일 기준으로 보면 매출 서프라이즈 비율이 46%예요. 반면에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은 81%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닝에 대한 기대치는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매출 서프라이즈 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어느 시점까지냐면 몇 차례 말씀드리긴 했지만 2019년 지금 2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아주 지금 시장이 좋고 경제가 좋다라고 하면은 이 매출 서프라이즈 비율도 같이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약간 엇갈리는 모습들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이던스 관련한 부분에서 여러 소비재 기업들이 수요 부진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고 그게 주가에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FMC 회의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면서 이제 한번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최근에
2년물과 10년물의 국채 금리 추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10년과 2년물 간의 장단기 금리 차이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올해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때가 은행 위기가 발생했을 때예요. 은행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금리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는 모습들이 가파르게 나타났었고, 그 이후에는 다시금 이렇게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었죠. 그런데 이제 7월 중순 이후부터 보면 이렇게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축소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는 하죠. 이제 그 중에 가장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역시 수급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간밤에 있었던 이번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발작 일으키면서 반응을 했던, 가장 강력하게 반응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까지 상당히 긴축적으로 정책을 펼쳐왔고 그 사이클에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시장은 그 부분을 좀 강하게 반영을 하면서 간밤에 국채 수익률이 상당폭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이 막바지라고 언급은 했지만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하는 걸 언급은 하지는 않았어요. 아시겠죠? 인하를 할 거다라고 언급은 안 했고, 그럼 지금 시점에서 뭘 걱정을 해야 되냐? 얼마나 더 오래 높은 금리를 유지할지에 대한 부분과, 또는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라고 하면, 이 여의치가 않다라고 하는 건 물가가 다시금 울퉁불퉁한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한 이런 여지는 남겨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장단기 금리 차는 상당히 역전폭 자체가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월가의 주요 그루들이라든지 또는 월가에서 존경받는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장단기 금리 차, 특히 이 역전폭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꼬리 위험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저 역시도 거기에서 일정 부분 약간의 우려스러운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7월 이후에 장기채 금리, 특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쫙 빠르게 치고 올라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수급이에요.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재무부가 특히 이제 정부가 돈이 필요하니까 국채 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발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채권에 대한 뭐가 많아진 거죠? 공급이 많아지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공급이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채권 시장에서는 이거의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재무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번에 단기채와 장기채권 발행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어때요? 확대했어요. 네,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은 이 부분이 금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데 기여를 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왜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 수익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느냐라고 하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게 발행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밑에 있는 것들, 이렇게 푸른색으로 되어 있고 회색으로 되어 있고 진한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5년물 미만의 단기 국채거든요. 단기 국채의 비중을 좀 더 늘리겠다라는 기대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일단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발행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제가 숫자를 이렇게 박아 놓은 게 10년물과 30년물입니다. 시장에서 주요하게 보는 장기채 금리가 10년물과 30년물이니까 어때요? 상반기 때와 비교해 보면, 이때와 비교해 보면 발행 규모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됐어요. 네, 레벨업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시장이 그렇게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일단은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는
금리 상승 압력이 여전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재무부에서 발표한 국채 발행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만큼 부채 조달할 거야 라고 하는 계획인데, 3분기 데이터는 원래 1조 70억 달러 조달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얼마만큼 했죠? 1조 100억 달러. 더 많이 찍어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계획은 이전 7월 달보다는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내년 1분기에도 이 정도 찍어낼 겁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시장이 여기에 이제 반겼던 거예요. 수익률 하락 같은 경우는. 근데 한번 보세요. 여기도 썼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감소하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절대 규모예요. 절대 규모. 그렇기 때문에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된다고요?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요. 그럼 이게는 금리를 올리는 이런 상관관계를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현재 재무부가 발표한 게 이거고 실제 찍어낸 것들이 이건데, 이때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이후에 평균치 대비했을 때 한 단계 더 이렇게 훨씬 더 발행 규모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걱정스럽습니까? 빚지고 있는 거잖아요. 빚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빚의 전체적인 규모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대한 이자 비용도 걱정이에요. 아시겠죠? 이자 비용도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미국 연방 정부의 부채가 33조 7천억 달러입니다. 요 지금 6월 달에 저희가 부채 한도와 관련해서 막 협상했을 때 그때 한도가 31조 4,800억 달러였거든요. 보시면 불과 지금 한 4, 5개월 사이에 거의 2조 원 이상, 2조 달러 이상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앞에서 한번 보시겠어요? 앞으로 얼마만큼 더 찍어내겠다고요? 대략 한 1조 5천억 달러에서 1조 6천억 달러 더 찍어낼 거다라고 하면 내년 1분기 말 되면 이거 얼마 될까요? 35조 달러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재무부가 바이백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당장은 계속 찍어낼 계획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5.5%, 여기 약간 여유를 둬서 대략 평균적으로 이 부채에 대한 이자율을 4%라고 치면 이자 비용만 1조 3천억 달러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정부 적자로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공급은 늘어났는데 그럼 이걸 공급을 누군가 계속 받아줘야 되는데 그 받아주는 주요 주체 중에 하나가 중국이 있었거든요. 중국을 보시면 중국이 미국 국채를 보유한 규모가 2010년대 중반까지는 대략 한 1조 2천억 달러에서 1조 3천억 달러. 한때는 일본을 제치고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 1위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미중 분쟁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 부채 규모 쭉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2021년 이후에 더 그 속도가 가팔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한 0.8조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게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버퍼를 일본이 채워줄 수 있느냐 또는 다른 국가들이 채워줄 수 있느냐의 여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봐야 할 지표 중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이제 약간 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대신에 이제는 매크로, 즉 경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0월 달 들어서 유가가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하락을 했는데 물론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가 있어서 다시금 상방 위험이 될 만한 요인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러시아나 사우디와 같은 산유국들이 계속해서 감산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하나는 수요 부진에 대한 이런 우려들이 있는 상황에서 원유 시장이 상당히 좀 믹스되어 있는,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가 믹스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그 양쪽의 무게 중에 어떤 걸 더 무게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유가 향방이 좀 달라질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찌됐건 유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유국들의 공급 감산 조치라든지 또는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일 텐데 현재는 이 지정학적 불안이 가장 잠재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10월 달에 이런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좀 부진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미국이 원유 생산량이 1,300만 배럴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역대 최고 수준이거든요. 미국이 생산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충돌하면서 결론적으로는 10월 달에 유가가 계속 하방 쪽으로 가는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약간 미시건대에서 발표되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달 3.2%에서 4.2%로 뚝 뛰는 모습이 좀 나타나긴 했거든요. 일단 저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잦아든 상황이라고 본다면 일단 이렇게 튀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준 위원들도 어떤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냐면 이 기대 인플레가 잘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3%대에 잘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금 이렇게 기대 인플레가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이 역시 어떻게 보면 국채 수익률이 좀 더 안정화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미국의 가솔린 가격입니다. 가솔린 가격인데 지금 7월 달부터 쭉 올라와서 9월 달 전년 대비 좀 높은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전년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에 유가가 더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다시 좀 튀는 모습이 좀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 가장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미국 가계 또는 미국 전체 크레딧 시장의 여건인 또는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미국 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금리 레벨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아져 있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미국에서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율이 21%가 넘어가고 있고요. 물론 신용 등급 또는 신용 점수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자동차를 사려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려고 할 때 제 신용 등급이 만약에 낮다라고 하면 20%가 넘어가는 이자율을 내고 있고요. 신용 등급이 좀 괜찮다 하더라도 10%대의 이자율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출 기준이 설령 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높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허들 자체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고 심지어는 모기지 금리도 거의 23년 만에 8%대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매우 빡빡한 금융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맞다라고 하는 거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빡빡한 금융 여건이 실제 연준이 적게는 한두 차례, 많게는 서너 차례의 금리 인상을 한 효과와 같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대출 기준 빡빡해지고 있고요. 덩달아서 대출 수요도 기업이든 또는 가게든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아지는 와중에 수익성이 꽤 높아지는 모습들. 이 수익성이라고 하는 건 은행은 예대마진, 즉 님 지표가 있거든요. 예대마진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런 대출이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대출 증감률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대출이 더 늘어나지 않고 또는 예금이 이탈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수익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안정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분기에 은행들 열심히 또 충당금 쌓고 있단 말이죠.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 한번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말 랠리 시동 거나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11월 1일자 기준으로 3분기 어닝 시즌이 7분 능선을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의외의 복병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이 가이던스 하향과 관련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 가이던스 하향 관련해서는 역시 매크로 즉 경기와 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경기라고 하는 부분이 좀 부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수요라고 하는 부분도 둔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증시의 특징이죠. 이런 4분기에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이 계절성 그리고 최근에 8, 9, 10, 3개월 연속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어느 정도 생겼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저가 매수, 즉 수급 유입의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매크로 이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긴축된 금융 여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경제의 광범위한 분야에 미칠 영향
이런 게 바로 결국 이제 수요라고 하는 거겠죠. 수요라고 하는 거고 결국엔 소비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특히나 서머타임이 5일날 종료가 되면 미국의 정규장 거래 시간이 당일 11시 반, 밤 11시 반부터 이 길 6시로 변경이 된다는 점을 체크하시고요. 나머지는 저희 첨부해드린 주요 일정 데이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전히 추워요. 여러분들 감기 또는 몸 건강 신경 쓰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